등골 빼먹는 건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네. 친정 엄마는 딸 등골 빼먹고 우리 며느리는 그걸로 시댁 등골 빼먹고 12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한약을 다리던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현관 안에서 깔깔거리며 던진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달 동안 간병하고 돌아온 그날 양손에 호박죽이랑 한과 상자를 가득 들고 서 있던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근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80통이 찍혀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펴서 12년치 정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린 저의 조용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엌의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한약 봉지를 뜯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드시는 보약은 정확히 7분간 끓여야 했고 사흘 뒤 시할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장보기 목록은 노트 한 장을 빼곡히 채워가고 있었죠.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본 순간 손에서 약봉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친정 남동생 서지훈의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4시 17분, 4시 23분,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한약이 끓는 소리도 창밖의 새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채 2번 가기도 전에 동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나, 왜 이제 받아? 엄마가 쓰러졌어. 서지훈의 목소리는 울음을 삼킨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나 봐. 내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발견했어.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가 뇌졸중이래. 중환자실로 옮긴대, 누나.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의식은 있어. 왔다 갔다 한대. 누나, 빨리 와줘. 나 혼자는 못하겠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알았어, 누나. 빨리 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지난 추석 차례상 차리느라 친정에 못 갔고 그 전 설에도 시댁 손님 치르느라 전화 한 통만 드렸죠. 작년 엄마 생신에는 시아버지 친구분 모임이 잡혔다고 박순자가 한상 차리라고 해서 케이크 하나만 택배로 보내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김도연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친정 엄마가 쓰러졌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이 넥타이를 매던 손을 잠깐 멈추더니 다시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뇌졸중이래. 중환자실 옮겼대.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하시지 그랬어. 식당 일을 그 연세에 아직도 붙잡고 계시니. 저는 김도연의 옆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지금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사위가 장모 안부 듣고 하는 말이 맞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한참 맴돌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 가봐야 돼. 다녀와. 근데 오후 3시에 어머니 한방병원 모셔다 드리기로 한 거 잊지 말고. 예약 다시 잡으려면 한 달은 걸려. 여보,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잖아. 한방병원은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니까 네가 운전해서 다녀오면 되잖아.
김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약 가스불을 끄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 친정 엄마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제가 한동안 친정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고, 어머니 일이니 어쩌겠니? 가봐야지. 네, 죄송해요. 근데 이번 주말 김장은 어떡하니? 배추 100포기 이미 절여놨는데. 그거 그냥 두면 다 무를 텐데.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녀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라. 사돈 빨리 회복하셔야 할 텐데. 너 없으면 우리 집 돌아가는 게 영 어색해서 말이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첫 걱정은 배추 100포기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평생 식당 일로 굵어진 손마디에 가느다란 호스가 꽂혀 있었고 야윈 얼굴에는 인공호흡기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 손으로 두 남매를 먹이고 입혔는데 저 손으로 새벽 4시까지 시장 바닥을 쓸었는데 서지훈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떨었어요. 누나, 의사가 그러는데 골든타임은 가까스로 넘겼대. 근데 한 달은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대. 재활도 받아야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휴직계 낼게. 회사에 이미 말해놨어. 네가 무슨 휴직이야. 너 결혼도 안 했는데 회사 어떻게 되라고. 그럼 누나는 시댁 있잖아. 저는 동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누나, 진짜로. 매형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이번엔 내가 가야 돼. 12년 동안 한 번도 못했잖아. 서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미혼이라 누나가 짐을 다 진 것 같아서. 그런 말하지 마. 엄마 아들이 너밖에 더 있어.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김도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곁눈질로 저를 살폈죠. 시아버지는 신문을 펴든 채 헛기침만 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박순자가 다리를 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 달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라니. 무슨 한 달이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엄마가 재활을 받으셔야 해서요. 동생 혼자서는 무리예요. 예, 사돈 간병할 사람이 너밖에 없니? 요양보호사 부르면 되잖아. 돈은 우리가 좀 보태줄 수도 있고. 어머니, 엄마가 의식이 아직 완전치 않으세요. 가족 얼굴 알아보는 것도 겨우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붙여요. 옆에 있던 김도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애들 어린이집 픽업은 누가 해? 내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학원 가는 거 알잖아. 저는 김도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35년을 살면서 이 사람의 입에서 친정 엄마 안부를 묻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지금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애들도 애들이잖아. 한 달이면 너무 길어, 언니. 박순자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렸어요. 도연아,
너는 왜 말이 없어? 내 아내가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운다는데. 김도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처시네. 한 달은 너무 길어. 일주일 정도만 가 있다가 오면 안 돼. 여보, 일주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장모님도 어머니 마음 헤아려 주실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병문안은 안 갈 거야. 회사가 지금 분기 마감이라 정신이 없어. 좀 안정되시면 갈게. 안정될 때까지가 한 달이야, 여보. 그러니까 한 달 끝나고 같이 가자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무릎을 탁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알았다. 가라. 가서 사돈 옆에 붙어 있어라. 근데 한 달이다. 한 달. 내 어머니. 캐리어를 끌고 시댁 현관을 나설 때 박순자가 등 뒤에서 말했어요. 예, 한 달 안에 꼭 정리하고 돌아와라. 며느리 자리는 비워두면 탈이 난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엄마였으니까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드시던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비운 미역국 그릇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 그릇을 혼자 비우셨겠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질 때까지 옆에 아무도 없었겠죠. 명절마다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동안 엄마는 이 식탁에서 혼자 미역국을 드셨을 거예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부엌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식탁 위의 약봉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살이 첫 주,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엄마 기저귀를 갈고 6시에 죽을 끓이고 7시에 재활병원으로 출발하는 일과가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손엔 엄마의 휠체어 손잡이를, 다른 한 손엔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하루를 견뎠죠. 수면 시간은 4시간을 넘기지 못했어요. 엄마는 한쪽 입꼬리가 아직 잘 움직이지 않아서 죽을 떠넘기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안 흘러내려요. 지훈아, 너도 좀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다. 저 아까 먹었어요, 엄마.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려 했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숟가락이 죽 그릇 안으로 미끄러졌어요. 저는 그 숟가락을 다시 집어들어 엄마 입가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비우는데 40분이 걸렸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아침 9시 정각, 시계 알람처럼 정확했죠. 네, 어머니. 도연이 와이셔츠 어디 있냐? 다림질에 둔 거 못 찾겠다. 안방 옷장 맨 위 칸 왼쪽이요. 거기 없는데. 그럼 두 번째 칸 보세요.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언제 올라오냐? 어제 김치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어머니, 저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알았다, 알았다. 끊는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진동이 울렸어요. 이번엔 김도연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애들 봐주기 힘드시대. 언니 진짜 한 달 다 채울 거야. 도연 씨, 우리 엄마 아직 혼자 못 움직이세요.
아니, 그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엄마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자리에서 엄마가 제 손등을 가만히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그냥 올라가라. 엄마 괜찮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 힘들게 하는 게 제일 싫다. 엄마, 한 번만요. 한 번만 제가 엄마 옆에 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야윈 손으로 제 손등만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열흘째 되던 날 오후 같은 병실의 보호자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으며 말을 건넸어요. 세댁, 딸 둔 게 최고지. 어머님이 딸 손길이라 그런가 표정이 환해지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위는 안 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엄마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걔는 회사가 바빠서요. 요즘 분기 마감이라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저는 엄마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생 한 번도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하신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사위 자랑 한 번 못 해보고 살아오셨을 거라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이 못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 그 사람을 엄마는 회사가 바빠서라고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3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캐리어 2개의 친구들 셋과 함께 찍은 사진 밑에 박순자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딸 잘 다녀와라. 애들은 엄마가 잘 보고 있을게.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사이 박순자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따로 왔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애들 데리고 있느라 허리가 다 부서질 것 같다.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니? 며느리가 시집 비우면 안 된다는 옛말이 다 맞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두었어요. 이번 보름째 되던 날 엄마가 처음으로 침대 옆 손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엄마의 허리를 받쳐주었고 저는 엄마 앞에서 두 손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 저 봐요. 저예요. 이리 한 발만 와보세요. 지훈아, 무서워. 제가 잡을게요. 한 발만요. 엄마의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듯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 그리고 다시 한 발. 그 두 걸음을 떼는데 우리 남매가 보름 동안 새벽마다 다리를 주물러 온 시간이 다 녹아 있었어요. 엄마가 제 품에 안기자 저는 엄마 등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걸어 다니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김도연에게 보냈어요. 엄마가 두 걸음 떼는 영상이었습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비밀번호 뭐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한 줄짜리 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잘 봤다는 말도 장모님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던져넣고 저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진 자리에 새잎이 돋아 있었어요. 셋째 주 시할아버지 제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순자가 영상통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말했어요. 지훈아, 제사는 와야지. 친정일은 친정일이고 제사는 제사다. 맏며느리가 빠지면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드냐. 어머니, 엄마 재활치료가 매일 있어요. 하루만 와라. 하루만. 다음 날 새벽차로 다시 내려가면 되잖아.
제가 빠진 하루 동안 엄마는 어떡해요? 아이고, 지훈이가 있잖아. 동생도 좀 부려먹어.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생에게 사정을 말하자 서지훈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안 가도 돼. 내가 매형한테 전화할게. 아니야. 갔다 올게.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누나, 진짜로. 동생아,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새벽 5시 30분 첫 KTX를 타고 시댁 부엌에 들어선 순간 박순자와 김도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안락의자에서 신문을 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전 부치는 거부터 시작해라. 손님들 11시면 오신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전 20장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김도연이 한번 부엌에 들어왔어요. 언니, 이 전좀 모양 예쁘게 붙여줘. 우리 시댁 어른들도 오신단 말이야. 네. 근데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네, 좀. 그러게 친정도 적당히 다녀와야지. 몸이 축났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침개만 뒤집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절을 올린 직후 저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내려가 봐야 해요. 아이고, 하룻밤은 자고 가지. 엄마가 새벽 약을 드셔야 해서요. 그래라. 가라. 박순자는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12시간 만에 다시 KTX에 몸을 실은 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지훈이 거실에서 엄마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엄마의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서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나, 새벽에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데 내가 깊이 잠들어서 못 들었어. 혼자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동생아. 저는 약통에서 파스를 꺼내 엄마 무릎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엄마의 다리는 12년 식당 일로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 시퍼런 멍이 번져 있는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서지훈이 갑자기 코를 훌쩍였습니다. 누나. 왜? 누나, 매형은 사람이 맞냐? 저는 파스를 붙이던 손을 멈췄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질문을 동생이 먼저 꺼내버렸습니다.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멍든 무릎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야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훈아,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진짜 괜찮다. 한 달이 다 되어가던 마지막 주말,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시댁에 돌아가라. 엄마 때문에 내 살림 망치면 안 된다. 사위 눈치도 봐야지.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지.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손은 여전히 굵고 거칠었지만 한 달 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내일 새벽 차로 올라가라. 동생이 엄마 잘 봐줄 거다. 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캐리어 안에 한 달 동안 입은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호박죽을 보온병에 담고 박순자가 좋아하시는 한과 세트를 챙기고 김도연 아이들에게 줄 선물까지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내 살림이라는 게 정말 내 살림이 맞나?
그 의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저는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지윤아, 자기 전에 차 한 잔만 같이 마시자. 네, 엄마. 갈게요. 한 달 만에 시댁으로 향하던 그날 오후 제 양손에는 짐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끓여주신 호박죽 보온병, 박순자가 평소 좋아하시던 한과 세트, 김도연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 2개, 시아버지께 드릴 약과 한 상자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시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게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첫 인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달 동안 자리 비워서 죄송했습니다. 장보기 목록은 제가 오는 길에 다 메모해 왔어요. 저녁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끓일게요. 그렇게 입속으로 몇 번을 되뇌며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록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가던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현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문틈으로 5cm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닫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틈으로 박순자와 김도연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 진짜로? 한 달 만에 돌아온다고? 오늘 온다고 카톡 왔다더라. 아유, 진짜. 한 달이나 친정에 처박혀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댄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언니 친정엄마 그렇게 오래 아프면 그냥 요양원 보내라고 해. 우리한테까지 피해주잖아. 요양원 보낼 돈이 어디 있냐? 그 집안 형편에. 그러니까 더 문제지. 돈도 없으면서 딸 등골은 다 빼먹고. 박순자가 짧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등골 빼먹는 건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네. 친정 엄마는 딸 등골 빼먹고 우리 며느리는 그걸로 시댁 등골 빼먹고. 순간 제 손에서 호박죽 보온병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복도 타일 바닥에 보온병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는지 두 사람의 대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그 집에서 우리 도연이한테 시집 보낸 게 횡재지 뭐냐? 너희 오빠 월급으로 사돈댁 살림이 다 굴러가는 거 아니야. 하긴, 언니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다 우리 집에 갖다 부었지. 그게 다 며느리 도리지. 며느리가 시댁에 돈 쓰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맞아, 엄마. 그리고 언니가 그 정도 한 거면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12년치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 펼쳐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신혼 첫해 임신 4개월 차에 입덧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저에게 박순자가 차례상 차리라고 부엌으로 끌고 갔던 그 새벽. 결혼 5년 차에 유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박순자가 팔자다. 다음에 또 가지면 된다라며 김장 김치통을 옮기게 했던 그 겨울. 친정아버지 발인 다음 날 상복도 못 벗은 저를 시댁 김장에 부른 일. 장면들이 슬라이드 사진처럼 차례로 지나가는 그 짧은 몇 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안에서는 김도연이 한 번 더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 오면 뭐라고 할 거야? 잘 다녀왔냐고 해야지. 어쩌겠어. 어쨌든 며느리인데. 근데 엄마,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언니가 12년 동안 한 번도 대드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 들릴 땐 사람을 잘 봐야 돼. 너희 오빠 잘 만난 거지.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보온병을 주워 들었어요. 호박죽이 새지 않게 마개가 잘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끓여주신 호박죽이었어요. 한 손에 보온병을, 다른 손에 한과 상자와 장난감 봉지를 다시 챙겨 들고 저는 도어록 버튼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2걸음, 3걸음.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입술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년 동안 얼굴에 붙어 있던 무거운 가면이 한꺼번에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 내 얼굴이었구나.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에 분리수거장 옆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깍듯이 허리 굽혀 인사했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새댁 오랜만이네.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분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뿐이었어요. 평소처럼 친정 다녀왔다고 인사하지도 어머님 잘 모셔야지 하는 말에 미소로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서는데 그제야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윤아, 너 어디냐? 오늘 온다더니 왜 안 오냐? 어머니, 저 친정에 다시 내려가는 길이에요. 뭐? 친정?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가 안 좋으셔서요. 다시 가봐야 해요. 예, 너 1달 채워서 올라온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은 또 어떻게 됐길래? 어머니,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의 전화를 제가 먼저 끊은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곧바로 다시 울렸지만 저는 화면을 보지 않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흘끔 봤습니다. 손님, 휴대폰 안 받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중요한 전화 같은데. 별로 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 사이로 떨어지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시간에 저는 늘 시댁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박순자의 잔소리를 들으며 김도연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시간. 그 시간에 노을이 이렇게 붉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서지우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왜 벌써 왔어? 동생아, 무슨 일 있어? 시댁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어요. 호박죽 보온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과 상자와 장난감 봉지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엄마가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지윤아, 왔어? 잘 다녀왔어? 네, 엄마.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뭘 하셔?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야윈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윤아. 네, 엄마. 내 얼굴이 오늘은 좀 편해 보인다.
저는 엄마의 손등 위로 제 손을 포겠어요. 엄마, 저 오늘 밤은 엄마랑 같이 잘게요. 그래라. 서지훈이 부엌에서 우리 모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전원을 켰어요. 새 문서 파일을 만들고 제목 입력란에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12년 정산서. 저는 그 7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완전히 졌고 친정집 거실에서는 엄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깊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친정집 부엌에서는 누룽지 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 부엌에서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누룽지 그릇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지훈아, 너도 좀 앉아라. 같이 먹자. 네, 엄마. 저는 엄마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12년 만에 엄마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거실 화분의 잎사귀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누룽지 맛 어때요? 네가 끓여주니까 더 맛있다. 엄마가 옛날에 끓여주시던 그대로 했어요. 엄마가 누룽지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시며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는 네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게 꿈만 같다. 엄마, 저 한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무음으로 돌려두었던 휴대폰을 처음 확인했어요.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80통, 73통은 박순자, 5통은 김도연, 2통은 김도연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부재중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부재중을 남겼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카카오톡 알림창을 열었어요. 박순자에게서만 200통이 넘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디냐? 왜 어제 안 왔어? 전화 받아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 어미 마음을 그렇게 짓밟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뒤로 갈수록 메시지의 어조가 점점 격해지더군요. 새벽 3시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는 너 이혼하고 싶냐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이혼. 서지훈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누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아, 이거 좀 봐봐. 저는 휴대폰을 동생에게 건넸어요. 서지훈이 화면을 위아래로 넘겨가며 메시지를 읽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어머니가 보낸 거 맞아? 맞아. 이혼하고 싶냐고? 매형 어머니가? 응. 서지훈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누나, 매형은 이거 알아? 매형은 어제 부재중 2통만 남겼어. 그리고 카톡은 한 통도 없어. 매형이 어머니 편이라는 거네. 저는 누룽지 그릇 옆에 놓인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 엄마가 어제 시이모님 전화를 받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시이모님이요? 어제요? 응. 너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 한 달 가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시댁을 우습게 안다고. 서지훈이 입을 벌렸어요. 엄마,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대? 그렇다더라. 시이모님이 듣다 못해서 나한테 슬쩍 알려주신 거지. 엄마는 한참 동안 식탁 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굵어진 손가락 마디들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네, 엄마. 엄마 때문에 내 시댁이 시끄러우면 엄마가 죽어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진심이다. 엄마 하나 사라지면 다 끝나는 일이잖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의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엄마, 들어보세요. 엄마 잘 들으세요. 지훈아, 엄마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미뤄온 일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엄마는 네가 시집가서 행복하길 바랐는데. 엄마, 저 지금부터 행복해질 거예요. 진짜로요. 네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엄마,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갈게요. 엄마는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엄마가 야윈 손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지. 네, 엄마. 저도 엄마 딸이에요. 서지훈이 어느새 부엌에서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안방으로 모셔드린 뒤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어젯밤에 만들어둔 12년 정산서 파일을 열었어요. 빈칸 위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서지훈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동생아, 내가 12년 동안 시댁에 쓴 돈 다 적어보려고. 그게 다 기억나? 기억 안 나는 건 통장 내역 뽑아보면 돼. 카드 명세서도 있고. 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12년치 거래 내역을 한 줄씩 훑기 시작했어요. 김도연이 신혼집 가전 사야 한다며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돈 850만 원. 박순자 임플란트 비용으로 카드 결제한 돈 1,8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식당 결제와 답례품 2,400만 원. 시조카 어린이집비 매달 60만 원씩 1년 720만 원. 박순자 한약값 매달 30만 원씩 5년 1,800만 원. 명절 비용 12년치 누적 1,100만 원. 김도연이 결혼 직전에 빌려간 차용금 3,200만 원. 화면 아래 합객칸에 숫자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동안 서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누나, 이게 다 누나 돈이야? 내가 결혼 전에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모은 적금, 번역 부업으로 번 돈. 다 여기서 나왔어. 매영 돈은? 매영은 자기 월급 카드 따로 썼어. 시댁 비용은 다 내 카드에서 나갔어. 화면 하단의 합계 숫자가 8천만 원을 넘어 1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누나, 누나 진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누나가 우리 집안 살림 다 짊어진 줄도 모르고 시댁돈까지 다 된 줄은 더더욱 몰랐어. 그때 식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김도연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당장 와. 김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됐는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야. 너 빨리 와.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30분 전에 시이모님께 확인했어. 어머님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계시던데. 뭐?
미용실 원장님이랑 어머님 같이 사진도 찍어서 시이모님한테 보냈더라.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그게 그러니까. 여보, 어머님이 진짜 쓰러지셨으면 119를 부르세요. 저는 지금 우리 엄마 재활치료 동행해야 해서 끊을게.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지훈이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누나, 방금 그거 뭐야? 매형이 쓰러진 척하라고 시킨 거야? 그런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곧바로 김도연에게서 메시지가 폭격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쳤어? 엄마 쓰러지셨다는데 그게 할 말이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오빠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저는 메시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그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화면 오른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누르고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서지훈이 옆에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누나, 진짜 나갔어? 응. 저는 그 다음 박순자의 번호를 길게 눌러 수신 차단을 했어요. 이어서 김도연, 그리고 김도연의 번호까지 차례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번호만 차단 목록에서 빠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 위에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계셨고 서지우는 식탁에 앉아 정산서 파일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틀에 한 손을 올린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친정집 거실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엄마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막 안방에서 잠이 드신 참이었고 서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에 끓일 미역국 거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김 변호사 사무실 검색 결과를 노트북 화면으로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폭격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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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한 번에 5번씩 손가락으로 지지기듯 누르고 있었어요. 서지훈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누구야 이거? 저는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 박순자와 김도연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이모님까지 함께 서 계셨어요. 어머니야. 뭐? 어머니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인터폰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방금 주무셔서요. 조용히 1층 카페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찢을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장 문 열어라. 내가 며느리 친정도 못 들어가냐? 어머니, 환자가 자고 있어서요. 환자라니? 누가 환자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쾅쾅, 박순자가 도어록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윗집에서도 누군가 복도로 나오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지훈이 2주먹을 쥐며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누나, 그냥 내가 나가서 돌려보낼게. 아니야. 들어오시라고 하자. 동네 망신은 안 돼. 저는 도어록을 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가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네가 1달 사이에 친정 물 먹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김도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거실을 휘 둘러봤어요. 엄마 봐봐. 환자 있다더니 멀쩡히 살림하고 있네. 다 핑계였어.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 본 적 없는 시선이었어요. 시이모님이 그제야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으셨습니다. 형님, 일단 좀 진정하세요. 사돈댁이 환자라잖아요. 환자는 무슨 환자? 멀쩡한 집안인데.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엄마가 한쪽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마비된 얼굴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손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이모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편찮으셨어요? 형님, 사돈이 환자 맞으시잖아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김도연도 입을 다물고 엄마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엄마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돈, 어서 오세요. 아, 네, 사돈. 박순자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혔어요. 사돈, 그래도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한 달씩이나? 형님, 시이모님이 박순자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셨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편찮으신 건 알겠는데 우리 도연이도 사람입니다. 한 달이나 와이프 없이 사는 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시는 게 보였어요. 평생 자식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으셨던 분이 천천히 박순자 앞에 마주 서셨습니다. 사돈. 네. 우리 지훈이가 시댁에 12년 동안 한 일을 제가 다 압니다.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신혼 첫해 우리 지훈이가 임신해서 입덧으로 누워있을 때 사돈이 차례상 차리라고 부엌으로 끌고 가셨죠? 아니, 그건 결혼 5년 차에 우리 딸이 아이를 잃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사돈이 김장 김치통 옮기라고 시키신 거 압니다.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영감 발인 다음 날 사돈이 김장하러 오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 어른들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도연이 그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그건 다 며느리 도리잖아요.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요. 도연 씨, 저는 김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을 보러 갔던 서지훈이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거실의 상황을 본 서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지훈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그대로 던졌어요. 쾅 소리에 김도연이 움찔했습니다. 매형도 안 온 우리 집에 그쪽이 왜 와서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서지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어요. 박순자가 서지훈을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게 누나한테 매형이 어쩌고 손 아랫사람이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어른이요? 한 달 동안 매형이 우리 엄마 병문안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우리 도연이는 회사가 바빠서 아주머니 댁에는 한 달 사이에 김장만 100번 하셨나 봐요. 그렇게 며느리가 필요했으면 매형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하면 되잖아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처가 식구의 반격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다가 시이모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형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시이모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사돈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형님이 너무 하셨어요. 형님, 오늘은 일단 가요. 가서 이야기해요. 박순자가 마지막 발악처럼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너,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도연이 가만 안 둔다. 너 이혼 각오하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 손가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저 손가락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머니, 저는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어머니가 먼저 꺼내셨어요. 엊그제 새벽에 저한테 카톡으로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기억 안 나세요? 너 이혼하고 싶냐고 새벽 3시에 보내셨잖아요. 박순자가 김도연 쪽을 흘끔 봤지만 김도연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이모님이 박순자의 팔을 잡아 끄셨어요. 형님 갑시다. 진짜로 그만하세요. 박순자가 시이모님 손에 끌려 현관 쪽으로 움직이면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고 봐라. 너 그러고 잘 살아두고 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면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오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다 말해버렸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엄마가 너 시집 보내놓고 한 번도 한 말을 못했는데. 엄마,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엄마의 등을 쓸어내리는 동안 서지훈이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와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서지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물 좀 드세요. 지훈아, 너도 고생이다. 엄마,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날 밤 서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왜? 내가 매형이랑 어머니 카톡 다 캡처해놨어. 12년치 누나 카드 명세서랑 영수증도 다 모았어. 서지훈이 제 책상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누나가 결정만 하면 돼. 변호사 사무실 약속도 내가 잡아줄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로 일단 가해약은 잡아뒀어. 잘했어, 동생아. 저는 USB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작은 물건 안에 12년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어요. 이혼, 재산분할. 화면에 검색 결과가 줄줄이 떠올랐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단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검색창 옆에 새 탭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친정집을 들이닥친 다음 날 오후 친정집 거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안방에서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중이었고 서지훈은 회사 일로 잠깐 외출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서 사흘 뒤로 잡힌 김 변호사 사무실 방문대 들고 갈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영수증 한 장 한 장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카드 명세서에 항목별로 색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한번 짧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도연이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든 채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도어록을 풀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김도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뵈러 왔어.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손에 든 쇼핑백 안에는
백화점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12년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도 사들고 온 적 없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김도연을 거실로 들였어요. 앉아. 장모님은? 주무셔. 마침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엄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김도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못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김도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김서방. 네, 장모님. 우리 딸이랑 잠깐 이야기하고 가게. 엄마는 그 말만 남기시고 천천히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김도연이 어색하게 다시 자리에 앉으며 헛기침을 했어요. 12년 동안 엄마가 사위에게 그토록 차가운 표정을 지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러자. 김도연이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심하셨다는 거 나도 인정해. 근데 가족인데 네가 좀 풀어줘. 어머니도 너 한 달짜리 비우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거야. 저는 그 익숙한 회유의 말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위기 때마다 들어온 레퍼토리였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김도연의 앞에 노트북을 돌려놓고 12년 정산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화면에 항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도연 차용금 3,200만 원, 박순자 임플란트 비용 1,8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2,400만 원, 시조카 어린이집비 720만 원, 김도연 신혼 가전 대납 850만 원, 박순자 한약값 5년치 1,800만 원, 명절 비용 12년치 누적 1,100만 원, 합계 1억 1,870만 원. 여보, 이게 뭐야? 김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내가 12년 동안 시댁에 쓴 돈. 뭐? 그리고 이 돈은 다 내가 결혼 전에 모은 적금이랑 번역료에서 나간 돈이야. 자기 월급에서 나간 거 한 푼도 없어.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한참 노려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건 좀 그렇잖아. 그건 다 우리 가족이 같이 쓴 돈이지. 시댁 돈이라고 따지면 어떡해. 저는 노트북 화면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종이에는 다른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12년 동안 친정에 쓴 돈명절 선물 세트 누적 350만 원. 처가 방문 횟수 명절 포함 18회. 장모 병문안 횟수 오늘이 처음이래. 장모 입원비 보조 영원. 김도연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여보, 우리 엄마 입원비 800만 원은 왜 한 푼도 안 보탰어? 그것도 가족 돈인데. 그건 내가 자기 어머니 임플란트는 1,800만 원 다 카드 긁었어. 자기는 우리 엄마 입원비 한 푼도 안 보탰어. 김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찾으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김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회사가 바쁘다면서. 근데 자기 어머니 한방병원은 매주 모시고 다녔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김도연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머리를 숙였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니께 사과하시라고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자세 변화가 얼마나 능숙하고
빠른지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넘겨왔는지요.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김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올랐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훈이 적금 통장이랑 명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이혼해도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있다. 저는 그 한 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김도연은 자기 휴대폰이 진동한 줄도 모르고 머리를 숙인 채로 계속 사정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어머니랑 거리 둘게. 회사 끝나고 곧장 집에 올게.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래. 갔다 와. 천천히 다녀와. 저는 식탁 위 김도연의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척 방향을 틀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들고 거실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김도연의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박순자의 메시지가 또렷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곧바로 서지훈에게 전송했어요. 동생아, 이거 좀 봐.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누나, 미친 거 아니야? 매영이랑 어머니가 누나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어? 응. 누나, 가만히 있지 마. 월요일 변호사 약속 그대로 갈게. 자료에 이것도 추가하자. 그래, 동생아.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 싱크대에서 손을 한번 씻은 뒤 거실로 돌아왔어요. 김도연이 휴대폰을 그제야 확인하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제가 나타나자 슬쩍 거두었습니다. 저는 다시 김도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12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한번 생각해 볼게. 김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진짜 생각해 줄 거야? 응. 시간 좀 줘. 그래,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기다릴게. 김도연은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물 상자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다음에는 꼭 같이 식사하자. 그래, 잘 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실 식탁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밤 9시가 되자 서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김 변호사 사무실 월요일 오전 10시 예약 확정했어. 잘했어, 동생아. 누나, 매영 진짜로 한패였어? 응. 어머니랑 같이 내 통장 노리고 있었어. 서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사위라는 사람이.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검색창에 새로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화면 너머 안방에서 엄마의 한숨소리가 길게 새어나왔어요. 평생 사위를 위해 한 번도 흘리지 않으셨던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노트북 옆에 놓아둔 김도연의 휴대폰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에 그 한 줄짜리 메시지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 변호사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 빌딩 12층에 있었어요. 저는 서지훈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자격증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서지훈 씨, 안녕하세요. 김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12년 정산서 출력본, 시댁 식구들과의 카톡 캡처, 김도현 휴대폰 사진,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까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료를 30분 동안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서지훈은 옆자리에서 긴장한 듯 자꾸만 다리를 떨었어요. 저는 그 다리를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동생아, 침착하자. 누나, 변호사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김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안경을 벗었어요. 서지훈 씨. 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리해 두실 게 있어요. 시누이 차용금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대납금,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까지. 이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시댁에서 받아내야 할 돈이에요. 먼저 그쪽부터 정리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자에게 성격이 다른 등기우편을 보낼 겁니다. 시누이께는 차용금 반환 내용 증명, 시어머니께는 임플란트 대납 채권 통지서, 시아버지께는 칠순 잔치 비용 정산 내역서. 서지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군데 동시에 보내요? 네. 같은 날 동시에 도착하게요. 그래야 시댁 안에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사흘 뒤 오전 서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등기 다 도착했대. 김 변호사님이 추적 시스템으로 확인하셨대. 그래. 세 군데 다 본인 서명으로 받았어. 시누이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는 시댁에서, 시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거실 창가에 한참 서 있었어요. 12년의 시간이 종이 한 장씩으로 바뀌어 세 사람의 손에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시이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너 거기 친정에 있지? 네, 시이모님. 형님이 오늘 등기받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응급실 갔다 왔다더라. 어머님이 응급실에 가셨어요? 잠깐 정신만 잃은 거야. 별일은 아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어요. 그리고 도연이는 자기 집에서 난리가 났단다. 도연이 남편이 차용증 보고 표정이 굳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더라. 아, 지훈아, 형님이 너한테 며느리로 잘못한 거 내가 다 안다. 너 할 일 해라. 나는 내 편이다. 감사해요, 시이모님.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한다. 영감님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다. 영감님 전화 오면 받아줘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날 밤 10시 저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12년 동안 시댁에서 가장 말이 없던 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그 단단하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내가 다 몰랐다. 내가 정말 다 몰랐다. 아버님, 내 칠순 잔치 비용을 네가 다 댔다고?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 그날 식당비랑 답례품 비용은 다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분명히 카드 줬는데 어머니가 제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칠순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게. 내 통장에서 직접 보내주마. 아버님, 아가,
너희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정말 몰랐다. 영감이 부엌 일에 간섭 안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어요. 아버님, 그건 어머님 일이고요. 아버님은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아가. 진짜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시댁 생활 통틀어 처음 받아본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이튿날 오전, 이번에는 시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네, 시고모님. 그동안 미안하다. 우리 친척들도 너희 형님 행실 다 알고 있었다. 너만 모르고 살았던 거다. 시고모님, 우리 도연이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근데 그건 우리 일이지 너희 일은 아니라고만 생각했어. 며느리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시고모님, 다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12년 동안 시댁 친척들의 침묵은 묵인이 아니라 동조였구나. 전화를 끊으며 저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김도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언니, 한 번만 문 열어줘.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김도연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어요. 언니, 차용증 그것만은 취소해줘.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 도연 씨, 언니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저는 김도연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차분히 한 발 앞으로 나서서 김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그 돈은 어떤 돈인지 알아요? 12년 동안 우리 엄마가 시장 식당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이야. 그 돈 모아서 내가 적금 들었던 거고. 언니, 우리 엄마 손마디 굵어진 거 봤지? 그 손으로 번 돈이에요. 갚으세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문 너머에서 김도연의 우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지만 저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그 주말 박순자가 동네 통장 아주머니와 부녀회장님을 동원해서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지훈아, 우리 며느리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형님이 정말 잘못하셨다고 매일 오신다.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박순자 옆에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시이모님이 박순자의 등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형님, 박순자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형님은 또 왜? 형님, 그만하세요. 사돈댁이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다 떠벌리고 다니신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박순자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며느리 친정 욕하고 다니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박순자가 시이모님의 팔을 잡으며 사정했어요.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시이모님이 박순자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가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박순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이모님 손에 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같은 주말, 김도연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친정집 앞 카페에서 매일 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창가에서 카페 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김서방 또 와 있다. 네, 엄마.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서 있더라.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7째 날 저는 우산 하나를 챙겨 들고 카페 앞으로 내려갔어요. 김도연이 비를 맞으며 카페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여보, 여보 와줬구나. 여보 할 말이 뭐야? 김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어요. 여보, 내가 어머니랑 의절할게.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김도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여보. 12년 전에 그 말을 했으면 나는 자기를 따라갔어. 여보,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카페 앞 테이블 위에 그 서류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김도연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여보 사인해줘. 부탁이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우산을 펴들었어요. 비를 맞고 서 있는 김도연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저는 친정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거실에서 엄마와 서지훈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옆에 가만히 가서 앉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엄마, 나 이혼해.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12년 동안 한 번도 짓지 않으셨던 환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엄마의 야윈 손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서지훈도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일기예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희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흘러갔어요.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지는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를 밟는 날 가정법원 앞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멀찍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12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그렇게 야윈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왔구나. 여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김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보, 들어가자. 변호사님 기다리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니랑 진짜로 의절했어. 통장도 다 정리했어. 여보. 김도연이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한 번만. 저는 12년 동안 박순자가 저에게 쓰던 그 평온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여보, 가자. 법원 안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확인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김도연이 제 뒤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봄볕 아래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지훈이 법원 정문 앞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끝났어? 응, 끝났어. 가자, 누나. 엄마가 점심 차려놓고 기다리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 결과는 보름 뒤에 정리됐어요. 신혼 때 제 적금을 보태 마련한 아파트의 지분 절반. 시아버지가 책임지고 돌려주신 칠순 잔치 비용 4,500만 원. 김도연이 분할 상환을 약속한 차용금 3,200만 원. 시아버지가 직접 갚아주신 박순자 임플란트 비용 1,800만 원까지. 통장에 돈이 차례로 입금될 때마다
저는 그 금액을 한 줄씩 가계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12년 동안의 노동이 한 줄, 한 줄 숫자로 환산되는 기이한 후련함이 가슴 한구석에 차올랐어요. 이혼 2달 뒤 시이모님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윤아, 시댁 소식 좀 전해줄까? 네, 시이모님. 형님이랑 영감님이 별거 들어갔다. 영감님이 먼저 짐 싸서 친척 집으로 가셨어. 아, 그리고 도연이는 결국 이혼당했단다. 2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이모님, 그러시군요. 형님이 너 한 명한테 기대서 살림 굴리던 거였는데 네가 빠지니까 반년도 못 가서 다 무너졌다. 영감님도 도연이 남편도 더 이상 못 참은 거지. 네. 지윤아. 네, 시이모님. 너는 잘 지내라. 진짜 잘 지내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는 6개월간의 재활을 거의 마치고 지팡이 없이 마당까지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서지우는 휴직했던 회사로 복직하면서도 매주 주말마다 친정에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 전 일했던 외국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출판사 전속 번역가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손에서 놓고 있던 영문 원서를 다시 펼치던 첫날,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각 끓여주신 커피였습니다. 엄마, 향이 정말 좋아요. 네가 결혼 전에 좋아하던 그 커피 콩이다. 동네 마트에 다시 들어왔길래 사왔어. 엄마,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 기억한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12년 만에 다시 만난 그 향이었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비로소 제 것이 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혼 3달 뒤 어느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시아버지가 야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가, 아버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사부인은 잘 계시냐? 네,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 다니세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시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아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버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살아있는 동안 다 못할 것 같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그토록 단단하던 분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저는 12년 동안 시아버지께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드린 뒤 계산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윤아, 너를 며느리로 만나서 미안했고 고마웠다. 앞으로 너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너로 살거라.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12년 시댁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휴대폰 가장 깊은 폴더에 저장했어요. 언젠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다시 꺼내보려고요. 반년 후 가을, 엄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서지훈은 셋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서지훈이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한라산 보러 갈 거예요. 휠체어로도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대요. 휠체어는 됐다. 엄마 이제 잘 걷는다. 엄마, 그래도 지치시면 안 되니까요.
미리 빌려놓을게요. 우리 아들 효자네. 비행기 창밖으로 한라산이 펼쳐지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 엄마는 이제 아무 여한이 없다. 저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생 식당 일로 굵어진 그 손이 이제는 제 손 안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자주 와요. 제주도 또 와요. 그래, 자주 오자. 서지훈이 옆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우리 모녀의 모습을 찍었어요. 누나, 엄마, 이쪽 보세요. 김치. 저는 엄마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던 효도 여행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공항에서 휴대폰을 켰을 때 카톡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1년 만에 처음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미가 잘못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로 한참 들여다봤어요. 서지훈이 옆에서 제 휴대폰 화면을 흘끔 봤습니다. 누나, 누구야? 전 어머니. 누나 답장할 거야? 저는 천천히 차단 목록 메뉴를 열었어요. 박순자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지훈이 빙긋 웃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잘했어, 누나. 1년 후 그해 가을, 저는 출판사에서 첫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책 한 권이 친정집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엄마와 서지훈,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책 표지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누나 이름이 진짜로 박혀 있네. 동생아 떨려서 손이 다 떨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천천히 넘기셨어요. 책 맨 앞장에는 헌사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었음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엄마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시다가 끝에서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에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지훈아, 우리 딸. 서지훈이 부엌에서 각 끓인 식혜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 놓았어요. 엄마, 누나, 우리 건배해요. 누나 첫 책 출간 기념으로. 세 식구가 식혜 잔을 들어 가운데에서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친정집 거실에는 식혜의 단 향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책 표지에는 옴기니 서지훈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봤어요. 12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12년을 견뎌온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현관문 앞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또 얼마나 단단했을지 자꾸만 곱씹게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분들이 참 많으시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돌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자꾸 뒤로 밀어두는 분들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은 내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마음에 박힌 장면이 어디였는지, 주인공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오늘의 주인공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 정성껏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따뜻하게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